한 소녀가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구름을 타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황금 빗줄기들이 보입니다. 이 조각은 16세기 수녀였던 성 데레사가 쓴 영혼의 성이라는 책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황홀경에 빠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무언가가 나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는데 나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의 고통이 따랐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 그런데 제가 음란마귀가 낀 것일까요? 이 성녀의 표정, 조금 에로틱해 보이지 않나요? 조각가 베르니니는 살아생전에 미켈란젤로가 환생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던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이 둘은 회화, 건축, 조각을 아우르며 다방면에서 재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분명 유사한 점이 있었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중 하나인 피에타입니다. 이 작품에서 미켈란젤로는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의 마리아를 묘사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의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라면 이토록 초연한 표정과 우아한 몸짓으로 아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다시 베르니니가 표현한 성녀의 조각을 봅시다. 이 조각 역시 뭔가 이상합니다. 기도하는 중인 성녀를 묘사한 것 치고는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극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베르니니가 조각한 이 성녀의 표정이 아들을 잃고 실신 직전까지 간 어머니 마리아를 묘사한 것이라면, 또 만약 작품 피에타 속 마리아의 표정이 고요하게 기도를 하는 중인 성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면 납득이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반대라뇨. 두 작품만 봐도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스타일의 차이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 오늘은 17세기 유럽을 사로잡았던 바로크 미술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16세기 말 유럽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특히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애초에 종교개혁을 촉발한 주요 계기가 되었던 게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후손이자 사치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교황 레오 10세이기도 했죠. 이탈리아를 위시한 기존 카톨릭 세력권에 있던 유럽 국가들은 세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되죠. 성경의 이야기를 더욱 강렬하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우아함을 바로크 미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미술도 고고하고 우아할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이 시기를 풍미했던 미술 사조의 이름도 바로크, 일그러진 진주를 뜻하는 단어로 불리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이 누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죠. 카라바조를 수식하는 말들은 많습니다. 그중 우리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는 이야기는 카라바조가 전과 14범의 범죄자였다는 사실인데요. 혐의는 폭행, 기물파손,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놀랍게도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작품엔 유독 사람의 목이 잘린 장면을 담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라는 예술가에겐 명과 암이 함께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도피 생활까지 해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그림 실력만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그의 인품이 지닌 극단성을 마치 빗을 통해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찬란한 양지에서 펼쳐진 르네상스 회화와 비교해보면 그의 회화적 특성이 더욱 극명히 드러납니다. 카라바조는 그림을 그릴 때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대비를 만들어내기를 즐겼지요. 이 극적인 명암 대비 기법을 테네브리즘이라 합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마치 무대 조명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죠. 카라바조가 그린 나르키소스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파격적인 화면 구성 때문인데요. 조화로운 르네상스 시대 회화 작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카라바조의 화면 구성이 얼마나 극적이고 과감한지 보이시나요? 화면을 위아래로 이분한 후 배경 없이 오직 인물만을 데칼코마니처럼 그려넣은 구도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신화 속 나르키소스가 퍽이나 잘 어울립니다. 이 작품은 성 토마스의 위심입니다. 이 그림은 위심하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 넣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구성은 보는 사람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고 강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는 바로 루벤스입니다.
루벤스는 서양 미술사상 가장 세속적으로 성공한 화가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는 현재 벨기에인 플랑드르 지역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6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언어적 재능 덕분에 그는 예술가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도 활동했죠. 게다가 그는 사회성 또한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대 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사 또한 평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총 두 차례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 사후 53살의 나이였던 루벤스는 그보다 무려 37살 어렸던 엘렌 푸르망과 재혼 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합니다. 이 그림 속 여성이 바로 엘렌 푸르망인데요. 그녀를 안고 있는 남성은 화가 자신입니다.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 화가로 분류하지만 이 작품에선 곧이어 탄생할 로코코 스타일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루벤스는 풍만한 여성들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통통하고 육감적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 산미신입니다. 신화 속 새 여신을 우아하고 부드러운 필치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살결의 질감과 빛 표현이 돋보이죠. 다음 작품은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레우키포스 딸들의 납치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두 명의 그리스 여성이 쌍둥이 신인 카스토르와 플록스에게 납치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포동포동하죠. 루벤스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구도, 그리고 풍부한 감정 표현이 특징이며 당대와 후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출신 화가로 그의 초기 작품을 보면 빛과 어둠을 이용한 강렬한 명암 대비, 즉 테너브리즘 기법이 두드러집니다.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후 초상화가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시 상인과 귀족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위례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렘브란트는 뛰어난 인물 묘사력으로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642년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야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단체 초상화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강조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례인들은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개별 인물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초상이었지만 렘브란트는 극적인 빛과 구도로 스토리를 강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속 모든 인물들이 화가에게 똑같은 돈을 내고 작품을 위로했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그림 전면에 이렇게 크게 그려지고 본인은 그림 뒤편에 휘끄무리하게 그려진 상황을요. 이 그림을 그린 이후 빗발치던 그림 주문은 또 끊기고 그의 인기는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렘브란트는 낭비벽이 심했다고 합니다. 한때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과 재정관리 실패로 인해 결국 파산을 맞게 됩니다. 그의 집과 소장품은 경매로 처분되었고 그는 작은 집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화상들을 보면 젊은 시절의 자신만만한 표정 대신 깊은 주름과 쓸쓸한 눈빛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669년 자화상은 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한 인간의 감정을 포착하려 했던 그의 집념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가는 영상의 초반부에 보여드린 성 테레사의 황홀경을 만든 조각가 베르니니입니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강렬한 감정을 담은 연극적 장면을 연출합니다. 나폴리에서 태어난 베르니니의 아버지 역시 조각가였으며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었죠. 앞서 베르니니를 미켈란젤로와 비교했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은 주제로 만든 작품을 보면 이 둘의 차이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베르니니의 다비드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긴장된 상태로 서 있다면 베르니니의 다비드는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듯한 역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죠. 조각 속 근육과 옷주름까지도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하나만 더 감상해 보도록 하죠. 작품 플루토와 프로세르피나는 지하세계의 신 플루토가 아름다운 프로세르피나를 납치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20대에 조각한 작품인데 작품의 디테일을 보시죠. 도망치려는 프로세르피나를 꽉 잡아챈 플루토의 손에 여인의 허벅지는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피부처럼 말랑말랑해 보이는 모습이 대리석이라는 게 놀랍죠. 베르니니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처럼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은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그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장식, 극적인 공간 연출은 바로크 건축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바로크 미술의 영향은 영화, 사진, 패션, 무대 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조명과 극적인 연출 기법은 여전히 강한 인상을 주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죠. 바로크 미술은 감정을 움직이고 극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역동적인 구도, 감정을 극대화하는 표현 기법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